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울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코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남편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았고 외아들 민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인저즈로 노후 준비금은 바닥이 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병원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제가 청소부가 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적은 연금으로는 월세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햇살이 비치기도 전에 출근합니다.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병원에는 제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봄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3층 외과 병동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간호부장인 윤서아가 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제 아들 민호의 아내입니다. 5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캐나다로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며느리였습니다. 서아는 병원의 엘리트 간호사로 시작해 젊은 나이에 간호부장까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 한켠으로 저를 데려간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당황스럽다고 이런 관계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호부장의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야 했고 때로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 자식의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아의 말대로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멀리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작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서아는 매주 수요일 아침 의료진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회의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요한 의료진들이 오는데 청소부가 보이면 병원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번은 외국 의사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서 로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아가 급하게 와서 저를 지하 창고로 보냈습니다. 귀빈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꼬박 3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는 틈틈이 병원 구석구석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서아가 있는 곳은 피했고 회의가 있는 층은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서아가 탄 것을 보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고, 복도 청소 중에도 서아의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나갈 때면 구석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이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서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감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든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20살이던 1971년, 저는 부산음악대학교 피아노가 수석 입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음대 교수님들은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죠. 쇼팽 콩쿠르를 준비하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은 접혀졌습니다. 25에 결혼했고 남편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끔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새벽에 몰래 일어나 공기 피아노로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상 속에서 선율을 그리던 그 순간들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민호가 태어난 후에는 아들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뤄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음악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젊은 시절의 꿈을 추억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도 많이 굳어버렸고 악보를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는 여전히 제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 무대 조명의 따스함, 그리고 피아노 건반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그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병원 1층 로비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1985년산 야마하 피아노로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먼지를 닦는 곳입니다. 피아노 표면을 닦을 때면 손끝이 저절로 떨립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고 싶어 안달난 제 손가락들이 저를 배신하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건반 뚜껑을 살짝 들어올릴 때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이 고요히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50년 전 음대 시절 연습실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한 번은 병원이 한적한 일요일 새벽 몰래 피아노 앞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건반에 손을 얹기만 했을 뿐인데 옛날에 연주했던 쇼팽의 녹턴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한 음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피아노를 닦으면서 상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피아노 앞에 당당하게 앉아 연주할 수 있다면,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이 손으로 다시 한번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이제는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제 눈빛에서 동경과 갈망을 읽어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는 그저 피아노의 먼지만 닦아내면 되는 것을, 이런 감정을 품는 것조차 죄송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 피아노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아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피아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피아노를 로비에 두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설립 초기부터 있던 것인데 아무도 치지 않는 장식품일 뿐이라고. 다들 피아노가 있어봤자 공간만 차지한다며 동의했고, 서아는 이참에 아예 치워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이, 제 젊은 날의 꿈이 그들에게는 그저 버려야 할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먼지를 닦아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피아노는 제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처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늙은 피아노, 그리고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든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저. 이제는 매일 아침 더욱 정성스럽게 피아노를 닦습니다. 마치 제 몸을 닦듯이, 제 마음을 닦듯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이 분주했고 서아는 특별히 제게 찾아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관이 방문하는 동안 절대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내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장관이 방문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모습을 감추겠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제가 청소한 공간만큼은 빛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것으로도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장관 일행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서아는 제게 다가와 오늘은 아예 병원에서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부의 모습이 보이면 병원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를 근처 공원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그 공간들, 제가 매일 아침 먼지를 털어내는 그 장소들이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행사도 끝나고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어쩌면 며느리의 지시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병원 지하 창고에는 작은 휴게실이 있습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을 제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울고 싶을 때면 이곳으로 숨어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강서울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슬픈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아가 주최한 의료진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연회장을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귓가에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캐나다에 계신다고, 남편과 함께 편히 살고 계신다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실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조차 부정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제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꿈을 품은 젊은 시절의 제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 많던 젊은이가 청소도구를 들고 병원을 누비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서 대대적인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간호부장으로서 이 채용에도 관여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아와 인사팀장이 지나가면서 나눈 대화가 들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나이 든 지원자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청소부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니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특히 머리 하얀 노인들은 병원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앞으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입에 넣으려던 밥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제 하얀 머리카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아의 말은 단순히 채용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직접적인 매서운 화살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얼마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채구. 이것이 바로 서아가 말한 병원의 이미지를 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병원에서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처음으로 사직서를 써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리 없었고 당장의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제 자신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검은 염색약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제 존재의 부끄러움을 마음 깊숙이 숨겨야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로비의 피아노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건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이 늘 그랬듯이 고요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꿈꾸던 음악가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살아가는 지금의 제 모습은 젊은 시절에 제가 상상했던 미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존엄성은 직업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아침 제가 닦는 이 병원 바닥에도, 창문에도, 그리고 피아노에도 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제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은 제가 보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저 자신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언젠가는 이 피아노 앞에 당당히 앉아 연주하고 싶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치면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음표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을 위해 바친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독까지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피아노를 닦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박영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이곳에서 제약보조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20해가 되어갑니다. 매일 아침 7시 약국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마지막으로 닫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민수를 키우며 살던 시절,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민수는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고, 저는 아들의 꿈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제부에서는 하루 종일 서서 약품을 정리하고 처방전을 분류하고 약봉투를 나눕니다. 손이 닳도록 일했고 발이 부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모든 고단함을 잊게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항암제를 타러 오는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 신생아 영양제를 받아가는 새내기 엄마들의 설렘 가득한 표정, 만성질환 약을 타러 오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 그들의 모든 순간에 제가 건네는 약봉투 하나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제 아들 민수가 이 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가 부임하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약제부 유리창을 반짝이게 닫고 약품 진열장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과장으로 일하게 될 병원에서 어머니가 약제부 직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민수가 처음으로 약제부에 들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과장으로서 병원 곳곳을 돌아보는 일정 중이었나 봅니다.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서가는 약제부장의 설명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다시 약재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조용히 저를 구석으로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외과 과장의 어머니가 약재부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나요. 그날 저녁 약품 정리를 하면서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들고 온 민수가 저를 얼마나 꼭 안아주었는지, 어머니 덕분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의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 존재는 민수에게 자랑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부임한 지 한 달, 병원의 일상은 저에게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외과 회진이 있는 시간이면 약재부 안쪽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특히 약품을 전달하러 외과 병동에 가야 할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응급 약품을 전달하러 외과 병동에 올라갔다가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레지던트들과 함께 있던 민수는 제가 건넨 약품을 확인하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직원을 보내라고, 약재부 최고령 직원이 이런 급한 일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높은 말투로 지적했습니다. 약재부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손에 든 빈 약품 바구니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바구니가 아닌 제 마음이 무거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가끔 민수가 의사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한 번은 민수의 동료 의사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장님 어머니 아니냐고. 그때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 정리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세월들, 그 시간 동안 민수의 자부심이었던 이 어머니가 이제는 숨겨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약품 라벨을 정리하며 흐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약품 정리실 선반 깊숙한 곳에 낡은 앨범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1975년 이화여대 성악과 졸업 연주회 때의 사진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서 미미 역을 맡아 부르던 날이었죠. 교수님들은 제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업 후 이탈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밀라노 음악원 입학 통지서도 받았고 모든 준비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습니다. 막내였던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학 대신 은행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민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녁이면 몰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수를 재우며 부르던 자장가에도 오페라의 선율을 담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노래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민수를 혼자 키우면서도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를 데리고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했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제 노래를 들으며 방긋방긋 웃었죠.
우리 엄마가 최고의 가수야라고 자랑하던 어린 민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지금도 약품을 정리하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푸치니의 아리아를 부르다 보면 젊은 시절의 저와 마주하는 기분이 듭니다. 무대를 동경하던 20살의 저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로서의 제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벌써 50년도 더 된 일들인데 왜 이렇게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까요? 우리 병원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로비 음악회를 엽니다. 입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입니다. 지역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때로는 의료진들도 무대에 오릅니다. 음악회가 있는 날이면 약재부 창가에 서서 멀리 로비를 바라봅니다.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복도를 타고 흘러올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히 성악가들이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를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저미듯 아파옵니다. 지난주 음악회에서는 젊은 소프라노가 푸치니의 오나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부른 곡이었죠. 그 소프라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약품 정리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곡을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어 로비까지 내려가 음악회를 보려 할 때면 민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약재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음악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할까봐 슬그머니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매달 음악회 포스터가 병원 게시판에 붙을 때면 설렙니다. 이번 달에는 나도 저기 서서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꿈을 꾸게 됩니다. 비록 현실은 약품 정리실에서 홀로 흥얼거리는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이 작은 노래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약품 정리실에서 항암제를 분류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푸치니의 어느 멋진 날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을 약품 정리실이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약재부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는 절대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노래는 제게 마지막 남은 위안이었는데 그마저 빼앗아 가려 하다니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병원 분위기를 해친다고,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마치 제 노래가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약품 정리실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흥얼거리다가도 민수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급히 입을 다뭅니다. 약품 라벨을 정리하는 손길도 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제 마음처럼 모든 것이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어린 민수가 교회 성가대 연습실에서 제 노래를 들으며 방긋방긋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 노래가 민수에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약품들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지난주는 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도 약재부 직원들과 함께 강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0년 근속 직원 표창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직접 상장을 수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상자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셉션 시간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민수에게 시상식에서 본 직원이 어머님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닮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캐나다에 계신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손에 든 음료수 잔이 떨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약재부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20년 근속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상패가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병원의 50년 역사에서 제가 보낸 20년이 아들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시간이었나 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 임원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실 옆 약품 보관실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복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병원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님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약재부의 박영자 씨가 어머님이 맞냐고, 둘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약재부 직원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음악가였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품위 있게 살고 계신다고, 약재부 직원처럼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며 병원 이미지를 망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약품 목록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민수가 보관실 쪽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말한 음악가였던 어머니,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것을. 하지만 민수는 그 어머니의 현재 모습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약재부 직원으로 일하는 현재의 저는 민수가 기억하고 싶은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본 병원 로비 게시판의 공고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특별음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직원 재능 나눔 특별 공연이라는 제목의 행사였습니다.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음악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약재부 박영자 레퍼토리 마이너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이라고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20년간 약재부 직원으로만 알려졌던 제가 갑자기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어쩌면 민수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제가 꿈꾸던 삶을, 그리고
제가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점심시간 약재 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신청서를 보고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의외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음악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면서 꼭 무대에 서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퇴근길 병원 로비를 지나면서 곧 제가 설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음악대학 졸업 연주회 때처럼 떨리고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드레스도 큰 박수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특별음악회가 열린 그날, 제 차례를 기다리며 로비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약재부 유니폼 대신 오래전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공연복을 입었습니다. 50년 전 졸업 연주회 때 입었던 그 옷이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 객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로 로비가 가득 찼습니다. 멀리 민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직원 음악회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약재부 박영자 선생님의 무대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그대의 찬손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미의 아리아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전에 그 무대처럼 제 모든 감정을 실어 노래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포기했던 꿈, 20년간 약재부에서 일하며 참아왔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어머니로서의 사랑까지.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민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민수를 보며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민수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늘 최고의 가수였고 최고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영양실에서 일하는 정미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이곳에서 조리사로 일한 지 어느덧 20해가 되어갑니다. 매일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병원 주방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소연이를 키우며 살던 시절이었죠. 의대 공부하는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병원 영양실이었습니다. 매일 1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반식부터 당뇨식, 신장식, 항암 환자식까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특히 소아병동 아이들을 위한 치료식을 만들 때면 더욱 마음을 쓰게 됩니다. 아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고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주방 한켠에는 제가 20년간 모아온 레시피 노트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꼼꼼히 적어가며 개발한 특별식 레시피들입니다. 이제는 그 노트가 제 자부심이자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제 딸 소연이가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소연이가 부임하던 날, 저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소아과 병동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햄버거와 과일 샐러드를 모양까지 예쁘게 만들었죠. 새로 오신 소아과 선생님의 첫날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별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식 카트를 밀고 소아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연이가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순간 소연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무렵 소연이가 영양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소아과 과장님 딸이 영양실 조리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면서요. 앞으로는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용 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죽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뜨거운 죽솥 앞에 서서 국자로 죽을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던 특별식 메뉴들, 정성껏 담아내던 그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해오던 일인데 이제는 늘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소연이가 볼까봐, 혹시 누군가 우리 모녀 관계를 알아챌까봐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소연이가 부임한 지 한 달 영양실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소아과 병동 배식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른 조리사들에게 소아과 담당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20년간 제가 맡아온 일을 갑자기 바꾸자니 이유를 설명하기가 난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아과 병동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소아 환자용 영양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려 제가 개발한 레시피였는데 소연이가 의료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영양실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소연 선생님이 기존 소아과 식단이 너무 가정식 스타일이라며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메뉴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 요리가 병원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 홀로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가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메뉴 개발하지 말고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하세요. 어머니의 특별식 때문에 제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순간 제 마음도 그 물방울처럼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온 음식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 레시피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주방 서랍 깊숙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전국 한식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의 모습입니다. 25살이었던 저는 한식 명인의 꿈을 안고 매일 밤낮으로 칼질을 연습했고 전통장 담그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최연소 한식 조리 기능장이었습니다. 유명 호텔에서 러브콜도 받았고 해외 한식당 총주방장 제의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한국의 대표 요리 명인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그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소연이와 단둘이 남겨진 저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나 해외 진출 대신 작은 식당을 차렸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소연이가 의대에 진학하면서 식당마저 정리했습니다.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병원 영양실이었습니다. 화려한 한식 명인의 꿈 대신 환자식을 만드는 평범한 조리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칼을 잡을 때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식 명인이 되겠다던 꿈 많던 청춘,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던 그 설렘, 그리고 해외에서 한식을 알리겠다던 큰 포부까지. 지금은 병원식 표준 레시피에 맞춰 음식을 만들지만 칼질할 때만큼은 그때의 자부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은 소아암 병동 특별식의 날입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영양실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이는 날이죠. 다른 날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아이들의 상태에 맞춰 조리법을 연구합니다. 특히 신경 쓰는 것이 맛이 아닌 향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이들은 냄새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버섯향을 내는 맑은 죽, 달콤한 단호박으로 만든 이유식, 부드러운 달걀찜까지 아이들의 미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날은 소아암 병동의 민지라는 아이가 제가 만든 특별식을 먹고 처음으로 밥을 다 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달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주방 한켠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음식으로 한 아이가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소연이는 제가 만드는 특별식이 너무 손이 많이 간다며 표준화된 메뉴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죠. 그날 이후 특별식을 준비할 때마다 망설여집니다. 더 이상 제 정성을 다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매주 수요일 아침 여전히 저는 일찍 출근합니다. 다만 이제는 조용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음식을 만듭니다. 마치 제 존재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한 움큼의 사랑을 담아 특별식을 준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소아과 병동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이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영양실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식단 개선에 대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20년간 개발하고 다듬어온 소아과 식단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제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가정식 스타일을 버리고 현대적인 병원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가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온 보양죽, 들깨탕, 영양밥이 시대에 뒤처진 메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제안된 메뉴들은 모두 표준화된 것들이었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레토르트 죽, 파우더로 만드는 이유식, 계량화된 영양식. 더 이상 주방에서 정성껏 우려내는 국물도 손으로 다듬는 채소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개발한 무지개 비빔밥이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 7가지 채소를 각각 다르게 조리해 만든 특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데워서 내는 일반 비빔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 홀로 남아 레시피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레시피들을 하나씩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의 얼굴들, 맛있다고 방긋 웃던 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하는 환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영양실에서도 환자들의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20년 차 조리사로서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앞줄에 앉아 있는 소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식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동안 소연이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소연이가 돌아왔을 때 한 환자분이 소연 선생님의 어머님이 발표를 정말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소연이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지방에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시네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제가 개발한 소아암 환자 특별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구식 방법 대신 현대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제 20년 경력과 노하우가 순식간에 구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주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발표 자료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닌 내 딸에게조차 부정당한 존재가 된 서러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방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와 동료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문 너머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나 봅니다. 한 의사가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유명한 한식 명인이셨다는 게 사실이냐고. 아마도 제 과거 이력이 어디선가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각국의 유명 인사들에게 한식을 알리는 일을 하시죠. 영양실 조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소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의사가 덧붙여 물었습니다. 영양실 정 조리사와 닮으셨다는 얘기가 있다고. 소연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병원 조리사 같은 허드렛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손에 들고 있던 재고, 관리 차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허드렛 일이라고요? 2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이 시간들이 제 딸의 입에서 허드렛 일이라는 말로 표현되다니. 창고 안쪽 깊숙이 숨어 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한식당 대표라는 거짓말로 포장된 어머니의 모습이 실제로는 병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딸의 성공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오늘 아침 병원 게시판에서 한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제1회 전국 대학병원 환자 건강식 공모전이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영양실의 조리사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환자식 메뉴를 선보이는 대회였죠. 한참을 망설이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소아암 환자를 위한 면역력 강화 특별식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바로 그 분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에 메뉴 이름을 적었습니다. 무지개 비빔밥의 새로운 해석 -7가지 약선이 담긴 보양식. 주방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양실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참가 신청을 한 것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회에 나가지 않던 제가 갑자기 참가를 결심했다는 사실이 의아하셨나 봅니다. 실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발한 소아암 환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병원 영양사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문의해 올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을, 그동안 제가 만든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주방으로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간 기록해온 노하우들, 환자들의 반응과 의견들, 그리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발전시켜온 조리법들. 이제는 이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싶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건강식 공모전 결승전이 열린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제가 개발한 무지개 비빔밥을 선보였습니다. 7가지 약선 재료로 만든 각각의 색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선명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더덕전과 항암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 볶음, 혈액순환에 좋은 단호각 퓨레, 20년간 소아암 병동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레시피를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음식이에요. 제가 5년 전 소아암 투병 중에 먹었던 그 비빔밥이에요. 무대 뒤쪽에서 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소아과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완치 환자였습니다. 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목소리들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정 조리사님의 음식으로 힘을 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객석에는 제가 몰랐던 많은 옛 환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소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그 음식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무대 위에서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영양실로 찾아온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특별식을 소아과 표준 치료식으로 정식 채택하고 싶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병원 소아과 의사의 어머니가 바로 무지개 비빔밥을 만드신 정미숙 조리사님이세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이죠. 오늘도 저는 주방에서 무지개 비빔밥을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가 아닌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듭니다. 환자들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최고의 한식명인 타이틀보다 더 값진 것임을 이제는
제 딸도 알게 되었으니까요.